데이터 시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두 개 보니까 점수 1이 있고 부문 유형이 있네요. 부문 유형은 보니까 1, 2, 3 데이터 돼 있네요. 보니까 카테고리가 세 개잖아요. 얘가 부문 유형이 뭐가 되겠어요, 선생님들? 독립이 되겠죠. 독립에 따라서 점수 1이 어떻게 차이가 있을까? 라는 평균을 비교하는 겁니다. 이렇게 파악하셨죠? 요거는 보니까 이 값이 들어있죠. 값이 있어야지 나중에 아까 결과표 봐야지 1, 2, 3을 안 지키고 이 값이 그대로 나오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문 유형 보니까 통제, 방임, 합리에 따라서 여기 설명을 사회성이네요. 사회성의 점수의 차이가 있을까라는 연구 가설을 계산을 하는 겁니다. 바로 보겠습니다. 있는 그대로 평균 비교에 들어가 볼게요. 평균 비교. 여기서 이제 지금까지 여기 하나, 둘, 세 개 다 있잖아요. 이제 밑에 이것도 평균을 비교하는 거예요. 결국에 세 개 집단 이상의 평균. 여기서 평균에서 이론 배치, 분산, 분석을 클릭할게요. 이론 배치, 분산, 분석. 자, 그러면 이쪽으로 옵니다. 아까 T검증, 아까 독립형은 T검증이랑 비슷하게 생겼죠, 선생님들. 근데 아까는 여기에 이제 독립을 집어넣고 종속을 일로 보내고 여기에 그 설정을 하게 돼 있었잖아요. 1, 2. 얘는 설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이미 3개 이상의 집단을 한다고 가정하니까. 자, 이걸로 보면 이런 질문이 있겠죠. 이거 T검증 안 될까요? 돼요. 두 개 집단에 넣으면 돼요. 1, 2에 대한 차이. 근데 결과값이 F 값으로 나오거든요. 자, 제가 말했죠. 어제 말씀드릴 때 복잡한 통계를 할 필요가 없다 했잖아요. 심플한 거 하면 된다 했잖아요. 더 쉬운 거. 근데 집단이 두 개일 때를 굳이 F를 돌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집단 두 개인데 아노바 F 값을 제시하는 거는 과한 거예요. 과한 거. 그래서 집단 두 개일 때는 T 검증을 가고 안 되는 건 아니지만 F 값 제시할 수 있어요. 나는 아노바 돌려서 이론 배치 분산부터 돌려서 F 값을 제시할 수 있는데 연구자 딱 보고다 이러죠. 굳이 카테고리가 두 개인데 집단이 두 개인데 왜 F를 돌렸지? T를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이제 반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 가고 사회성 점수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를 클릭할 거냐면 여기서 이제 거기 옵션을 클릭해 볼게요. 여기서 대비를 클릭해 볼게요. 대비. 죄송해요. 대비 말고 사후 분석을 먼저 클릭해 볼게요. 사후 분석. 사후 분석하면 이거 나오죠, 선생님들. 사후 분석. 어제 제가 이제 말할 때 얘 F 검증이라는 거는 T를 여러 번 한다 했죠. 집단이 A, B, C 집단일 때 T 검증을 세 개 집단이면 T 검증을 세 번 하는 거예요. A, B, C 집단일 때 T 검증은 얘네만 하는 거잖아요. 세 개 집단이면 한 번 T, 두 번 T, 그리고 세 번 T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F 검증가 이 세 개 간에 세 개의 차이가 있을까는 바로 F 값이 바로 진술이 돼요. 그런데 내가 차이가 있다는데 구체적으로 집단 간 차이를 보고 싶잖아요. A, B, C, D 이렇게. 그러면 방법이 한 가지가 있어요. 이거 말고 어떻게 내가 집단을 그냥 T 검증할 때 T에 아까 T 검증할 독립형 T 검증에 집어넣고 집단을 1, 2로 설정해놓고 1, 2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밑에 내용을 다시 바꿔서 1, 3을 넣어놓고 비교하는 거예요. 또 넣어놓고 2, 3을 넣어놓고 비교하면 돼요. 그럼 세 번 되죠. 내가 이거 세 번 하려면 세 번 통계를 돌린다면 결과를 세 번 해석해야 되잖아요. 복잡하잖아요. 그때 이제 하기 싫을 때 이제 이 F가 끝나면 바로 세 번의 T 검증을 해주세요 라는 게 이 사후 분석이에요. 내가 이걸 클릭 안 해놓으면 T 검증 세 번은 결과가 안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서 뭐 다 할 수도 있지만 뭐 사회과학에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는 T 검증 사후 검증은 이 쉐피 검사를 쓰시면 돼요. 100개 중에 거의 99개가 실패를 써요. 논문을 보면. 경코드 쓰기도 하거든요. 어떤 논문들은. 제가 이제 통계학 전문가가 아니어서 왜 이걸 쓰는지 모르겠어요. 두 개 차이점까지 모르겠고 재미나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이 두 개까지 모르겠고 우리가 사회과학에서는 우리가 교육학에서는 쉐피를 쓰면 됩니다. 이 사회과학 그 교육학 논문이 아니라 뭐 의학계나 이런 데는 다른 거 써요. 뭐 터키도 쓰고 막 이런 거 쓰긴 하는데 아마 더 이거는 더 엄중한 정밀 검증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실패적 검증만 하면 된다. 집단과 비교할 때 실패만 클릭할게요. 제가 이거 대형인데 이거 빼고 실패하고
통계량을 배우겠습니다. 통계량. 나가서 여기서 통계량 있으시죠? 옵션 통계량 보면 여기서 보면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제시해야 되는 거 기술 통계, 분산 동질성 검정. 분산 동질성은 이제 표준 표차 이런 것들 나오겠죠. 그리고 정규 것을 이루었나 나옵니다. 평면 도표까지 클릭 한번 해볼게요. 있는 그대로 보고 한번 먼저 볼게요. 하나, 둘, 세 개. 계속 그리고 확인하면 이게 나옵니다. 네, 이거 나오나요? 이거 보면 기술 통계 값이 기본적으로 제시가 돼요. 왜냐면 평균 비교이기 때문에 이 기술 통계를 무조건 제시를 해야 돼요. 왜냐면 이거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통제 방해 합리가 있는데 평균 값은 점점점 높아지네요. 이렇게. 결국에 이제 사회성에는 뭐가 좋다는 거죠? 합리적인 분모의 유형이 좋다는 거죠. 이 결과로는. 자, 그런데 이 집단 간의 차이가 있을까는 이제 이것만 모르고는 모른다고요. 물론 이제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좀. 근데 뭘 봐야 하냐? 여기에서 분산 분석 이게 아니라 이걸 봐야 돼요. 이 분산 분석 결과. 자, 이건 뭐냐면 동질성 검증이라는 뭐냐면 자, 얘가 정규 분포 곡선을 이루었냐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자, P 값이 0.945점 0.05보다 크죠? 얘는 그 정규 분포 곡선을 이루고 있다는 걸 전제 가는 거예요. 그걸 보기 위해서 이걸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거는 확인했고, 이걸 보는 거죠. 많은 연구들이 이거는 내가 이게 이제 데이터가 잘 되어 있는지를 보는 거고, 이걸로는 실제 이제 제시할 때는 얘는 필요가 없어요. 얘가 필요한 거예요. 이제 분산 결과. F값이거든요. F값. 분산 결과 볼게요. 집단 간이 있고 집단 내가 있어요. 집단 간, 집단 내. 자, 이거는 이제 집단 간을 볼까요? 집단 간. 집단 간. 이 세 개. 집단 간을 본다는 거예요. 세 개. 하나, 둘, 세 개. N-1이라니까 두 개가 나오죠. 집단 내는 예를 들겠죠. 집단 내 34, 32, 34 이렇게 계산한 거예요. 그래서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2고 97이 자유도로 나와요. 나중에 진술할 때는 어떻게 이걸 진술하냐면 2,97로 제시해요. 제가 뒤에 또 있어요. 제시할 때는 앞에가 집단 간 2, 그리고 뒤에가 집단 내 97로 이렇게 DF 값을 제시합니다. 자, 이때 우리가 보고 싶은 거는 이거거든요. F 값이거든요. F 값 아까 그 두 개 검증할 때는 T 값이 나왔죠. T가 뭐 1점 몇이다, 2점 몇이다 나왔잖아요. 근데 우리가 T 값을 보고 유의확률 몇인지를 우리가 머릿속에 통계표가 없기 때문에 해석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유의확률을 같이 본 거잖아요. 이거는 F 값이 제시돼요. 이렇게 F 값을 보고 106.666인데 이 106.666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잖아요. 우리는 바로 뭘 본다? 유의확률 0.000이죠. 자, 0.001보다 작은 거예요. 별표 3개짜리예요. 별표 3개짜리. 그렇죠. 별표 3개짜리가 0.000이니까 별표 3개짜리고, 그러면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부모의 유형에 따라서 사회성 간의 점수에는 차이가 있었다.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더 궁금한 거는 과연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는데 각각 통제 방임, 통제 합리, 방임 합리는 각각 두 개 있다니까 T 검증 결과가 좀 궁금해요. 각각은 차이가 있을까 없을까. 전체적으로 차이가 있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하냐면 부모의 그 양육 방식에 따라서 사회성에 영향을 주는 건 줘.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주는데? 이거를 좀 알아보고 싶은 거예요. 그게 사후 검증입니다. 자, 그 결과를 같이 이렇게 나옵니다. CFA 나오셨나요, 선생님? 이것까지 이게 CFA 결과예요. 사후 검증한 게. 자, 이걸 볼게요. 독립, 종소로 봤을 때 통제와 방해, T 검증이에요, 선생님. 이거 T 검증. 이거 주기 차이 모른다니까. 자, 통제하고 합리, T 검증이죠. 독립은 각각 세 개 들어가고 두 개씩 비교해 준 거예요. 근데 겹치는 것도 있어요, 사실. 여기 통제 방임이 방임 통제 이거 얘랑 똑같아요. 수치는 똑같을 거예요. 똑같죠? 뭐만 달라요? 방향만 달라요. 플러스 마이너스만 달라요. 플러스 마이너스만. 그 차이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에 통계값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거는 뭐를 앞에 두냐, 뭐를 뒤에 두냐 이 차이지. 방향성이 이제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럼 뭐만 본다 우리는? P값만 보는 P값만.
P 다 유의하네요. 그러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 T 검증 결과 통제 유형과 방임 유형에는 뭐가 차이가 있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 통제와 합리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 방임, 통제, 유의미한 합리, 방임, 합리,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 그럼 결국에 이거죠. 얘는 전체적으로 통제, 방임, 합리와 같은 동요의 양육, 태도에도 태도가 차이가 있지만 구체적으로 봤을 때 그 태도 간 통제, 방임, 합리, 통제, 합리 간에도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라고 해석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쌤들? 이렇게 우리가 이 F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T보다 더 쉬워요, 쌤. 이거는 고민할 게 없고 그냥 하나밖에 없어요. 이런 배치 부사문서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논문에 쓸 때 방식을 어떻게 쓰냐? 자, 이거는 이제 집단이 하나, 둘, 셋, 네 개라 해볼게요. 집단 네 개죠. 네 개가 있었을 때 돌린 거예요. 무슨 검증하죠? 이런 배치 부사문서 F 검증이라 하잖아요. 자, 돌렸어요. 돌려 결과를 제가 진술합니다. N, M, 표준편차, DF. DF 어떻게 진술한다 했죠? 앞에 집단 간, 컴마 집단 내. 이렇게 계산하고 F 값을 제시해줘요. F 값. 아까 이런 배치 부사문서 결과 이거 106.666 이걸 진술해줍니다. 후에 이거는 제가 이제 교원대에서 제가 이제 했던 그 과에서 한 표 양식이에요. 아마 선생님이 어떤 양식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뭐 양식이 가식이 없다라고 하면 그냥 이거 쓰시면 돼요. 그래서 F 값 주셨는데 이 F 값에 별표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제가 그 별표 안 붙인 거예요. 왜? 결과가 P 값이 어떻게 했어요? 0.0보다 크게 나왔었겠죠. 그러니까 그냥 아무 별표도 안 붙이고 이렇게 진술한 거죠. 그리고 밑에 주석이 뭘 한 거죠? P 값이 0.05보다 크다라고 진술한 거예요. 그러면 학급 규모에 따라서 교수 효과성이에요. 학급 규모에 따라 교수 효과성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라고 내가 이게 진술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아까 사후검증 한다 했잖아요. 사후검증. 그럼 얘도 사후검증 할 필요가 있을까요? 6학급 때, 7학급, 7학급 때 이거 각각을 할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 이미 이 집단에 따른 전체가 차이가 없는데 세부적으로 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지금 이 세 개 집단을 보는 거잖아요, 선생님들. 만약에 여기에서 세 개 집단과 유의확률이 어떻다? 0.0보다 커서 집단과 차이가 없다 나왔다 해볼게요. 그러면 쉐페 검사 이것도 볼 필요가 없어요. 이미 차이가 전체 집단 예를 들면 전체 집단 자체가 의미가 없는데 그냥 한 명 한 명 뜯어서 볼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쉐페 검사를 한다는 것은 일단 결과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쉐페를 해놓은 거지만 기본적으로 이 전체적인 이 전체 집단의 분산분석 결과가 유의미하다는 걸 전제로 가는 거예요. 사후 검사를 하는 거는.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여기서? 자, 넘어가겠습니다. 분산분석 연습하는 거 있는데 연습 안 하고 바로 넘어갈게요, 선생님들. 자, 하실 줄 있으시겠죠? 자, 상관관계 보겠습니다. 상관관계. 자, 상관관계는 독립과 종속이 뭐라 했죠, 선생님들? 연속평 대 연속평. 기억나시죠? 상관관계 R은 절대값 매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한다 했죠? 기억나시죠? 절대값 R 1 R에서 왔다 갔다 해요. 왜냐면 완전 상관이면 그래프 그거 기억나시죠? 위에 있는 거 이렇게 그려지고 이렇게 그려지는 거 이게 이제 R 값이 1이었죠? 자, 그리고 R 값이 기본적으로 몇 이상이면 우리는 상관이 좀 통계적으로 쓸만하다 사이가 돼서 0.6 이상이면 쓸만하다. 이렇게 우리가 가정을 하고 갑니다. 그러면 이제 누가 모르죠? 0.5는 안 돼요? 0.5 돼요. 네, 됩니다. 왜? 0.4 이상이면 상관이 있는 거거든요. 이제 이건 연구자 해석이에요. 실제 저도 그런 논문이 있어요. 예를 들면 애매하게 수치에 걸쳐 있는 것들이 있어요. 자, 이런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F값 구했는데 유의확률이 P값이 0.04면 얼마나 좋아요. 0.4면 근데 P값이 어떻게 나냐면
0, 5, 1로 나왔어요. 0, 5, 1. 아, 이거 0.05보다 작지 않으니까 0.5보다 크니까 의미가 없네? 라고 해석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거든요. 아쉽게 이제 좀 걸쳐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진술할 수 있어요. 자, 유의함률을 구했을 때 0.051로 p 값이 0.5보다는 크게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쓸 수 있는 거죠. 통계적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지만 하면서 수치를 제시해 주는 거예요. 아, 연구자가 보고 아쉽게 안 됐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의미한 결과라고 좀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내가 거짓말 안 하고 그냥 썼다면 만약 내가 근데 이게 아쉬우니까 조작을 할 수도 있어요. 수치가 이상한 건 깰 수 있잖아요. 분명히 얘는 점수가 올랐어야 되는데 이게 우리만 얘만 아니었으면 내 연구 완벽했는데 얘 데이터 삭제하고 돌리면 아마 괜찮았을 거예요. 그런 방식도 있지만 이런 방식도 있다고. 아시겠죠, 선생님들? 그래서 데이터를 핸들링하는 게 사실 그런 거예요. 얘가 원래 우리 반 애가 25명인데 얘가 이상했어요. 얘를 삭제하거나 얘한테 가서 다시 한번 풀어볼래? 다시 한번 해볼래? 너 그때 컨디션 안 좋았던 것 같은데? 우리가 원래 지금 없었지만 교원평가 했을 때 저도 그랬던 것 같거든요. 교원평가 시즌이 되면 좀 더 뭔가 애들을 좀 잘해줘야 될 것 같은 느낌. 아무튼 그랬던 것 같아요. 스스로 막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자, 상관관계 바로 보겠습니다. 이 상관관계를 보면 이제 연속형 자료 대 연속형 자료, 독립과 종속이 있을 때 우리가 분석을 한다라는 것이 이제 목적이고, 내가 두 번째 줄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1 사이에 있다. 자, 통계적으로 이거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있는 거. 우리는 이제 0.6 이상이면 우리는 통계적으로 이제 사이관계를 쓰는데 0.4 이상이면 상관이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다. 이런 그래프도 있었다라는 거.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우리는. 이제 바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데이터 12를 선생님 불러볼게요. 데이터 12. 이거 한번 데이터 12 불러와서 12 상관분석 2변이다. 자, 보니까 그 변수 첫 번째 거는 사회성, 친구 숫자네요. 와, 사회성에 따라서 친구의 숫자를 알아보는 거예요. 좀 잔인하네요. 정부가 그렇습니다. 사회성에 따라 친구 숫자 보니까 전부 다 연속편 자료죠. 이때는 뭘 본다? 상관계수를 본다. 자, 상관이 있으면 그 다음 더 뭐 볼 수도 있다? 회귀분석까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사회성이 먼저 봐요? 친구의 숫자가 먼저 봐요? 인과관계를. 친구가 많으면 사회성이 좋아지는 거예요? 아니면 사회성이 좋아야지 친구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나는 이제 x를 x에 투입하는 거를 사회성으로 보고 이거에 따라서 종속으로 나오는 거를 친구의 숫자로 보는 거죠. 네, 그렇게 알고 있으면 이거 이제 회귀 분석이고 상관 분석을 먼저 해볼게요. 자, 상관 여기입니다. 분석, 상관 분석, 이변량 상관계수, 이변량. 이거 들어보시죠. 네. 그냥 쉬워요. 넘기면 끝나요. 그냥 이렇게 넘기면 끝납니다. 여기에 상관계수를 우리는 상관계수를 뭘 보냐면 피어스의 상관계수를 볼 거예요. 사회과에서 교육학에서. 그래서 이 피어스는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유의성은 양쪽. 이게 뭔 말이냐면 정규 보고서는 이룰라는 가정하에 이 95%잖아요. 양쪽을 본다면 이렇게 해서 2.5 보는 거예요.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만약에 단치 건조를 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단치를 한쪽을 하면 여기가 95예요. 여기가 한쪽이 95고 여기는 몇일로 가겠어요, 선생님들? 5예요. 5. 이렇게 통계적으로 분석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특별한 경우 이게 아니면 다 양쪽 검열을 합니다. 왜냐면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으니까. 자, 이렇게 해놓고 확인해 볼게요. 확인. 결과 바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심플해요. 심플. 자, 상관계를 볼게요. 자, 이거는 사회성이 친구 숫자랑 보는 거죠.
반대로 얘는 친구 수와 사이에서 보는 거죠. 점수 어때요? 같아요. 왜? 상관은 뭐니까 두 개가 인과관계가 아니라 연관된 것만 보는 거예요. 그냥 A와 B를 보든 B와 A를 보든 똑같습니다. 어떻게? 0.74, 0.74 보이시죠, 선생님들? 자, 74 보면 0.6 이상이니까 상관이 있다. 꼭 보는 거죠. 상관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상관은 있지만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냐 없냐는 또 별개거든요. 자, 바로 나옵니다. 별표 몇 개 찍혀있어요? 2개 찍혀있죠? 그리고 2개는 상관에서 0.0에서 좀 유의하다. 즉, 상관계수도 상관이 있으면서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다라고 기술을 쓰는 거죠. 이거 안 지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상관은 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라고 기술하셔야 돼요. 자, 상관계의 분석은 자체 목적보다 회계 분석 이전에 사용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관계가 있으면 이걸 가지고 그대로 회계 분석을 갈 수가 있어요. 예측하는 x축과 y축에 있는 y는 ax 플러스 b의 방정식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이제 사회성과 친구수를 하나로만 돌렸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지만 개수가 많아지면 이렇게 이제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1, 2, 3, 4, 5, 13개를 아까 그 오른쪽 표에 집어넣은 거예요. 통계. 그럼 13개가 나오겠죠. 이렇게 13개, 이렇게 13개. 그래서 1번과 1번은 같으니까 상황이 당연히 똑같은 놈이니까 1이겠죠. 상황계수가. 그래서 반쪽에 이렇게 뭐죠? 선대치 도형이고 하니까 여기는 한 개 날려버리고 쭉 복사 붙여넣기 하면 이렇게 됩니다. 뭐를? 아까 그냥 여기 있는 거 그냥 여기 있는 거 복사 붙여넣기 이건 지금 하나니까 한쪽만 나왔잖아요. 여러 개면 여러 개 나오겠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복사 붙여넣기 해서 이 표에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관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거를 한번 그래프로 한번 그려볼게요. 그러면 엑셀 가서 그래프를 그려도 돼요. 상관을. 하지만 그래프를 있는 거 그대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어디로 가냐면 그래프 있습니다. 그래프. 여기 그래프. 그 위에 보면 그래프 있죠. 그래프를 클릭하고 여기서 레거시 대화 상자라는 게 있어요. 지금 있는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있는 거 데이터 가지고 여기에 산점도 점도표를 클릭할게요. 산점도 점도표. 자, 산점도 점도표 이거거든요. 이거 이렇게 나와요. 다른 거는 상자 도표도 있고 해요. 근데 우리는 그 상관계를 볼 거니까 이렇게 점으로 찍힌 걸 볼 거잖아요. 그게 이제 있는 것들이 산점도 점도표로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이거 통계표에서 막대 그래프도 보고 싶으면 막대 그래프 하면 돼요. 뭐 이렇게 상자 도표나 이런 거, 막대 도표 이런 거, 아니면 그 원으로 퍼센타이를 보고 싶으면 뭐 원 이런 거 하시면 되고. 자, 이제 산점도를 클릭할게요. 일로 넘어옵니다. 자, 여기서 뭐 딴 걸 하셔도 돼요. 뭐 행렬할 수도 있고 단순할 수도 있고 하는데 우리 첫 번째 거 단순 산점도를 클릭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어디 넘어오죠? 이 밑으로 넘어옵니다. 3번으로. 자, 그러면 이제 x축과 y축을 선생님 집어 넣으시면 돼요. 뭘 넣을까? 저는 그냥 x축을 사회성이라 했어요. 사회성. 사회성에 따라서 친구 숫자가 어떻게 달라질까? 보통 우리가 느낌상 x축은 독립일 확률이 크잖아요. y축은 종속일 확률이 크고, 그래서 저는 이제 직관적으로 통찰력을 발휘해서 x축에 사회성을 집어넣고 y축에 친구를 집어넣었어요. 이렇게 했죠. 확인 눌러볼게요. 그러면 출력 결과에 이게 이제 도출이 됩니다. 이게 되셨나요, 선생님들? 여기에서 위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거 한번 클릭해보세요. 클릭해보면 평균값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시를 할 수가 있어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래프를 여기서 그릴 수 있거든요. 그래프 레거시 산점도 단순 산점도 해놓고 x축에 친구의 수 y축에 놓고 딴 거 안 나오면 확인만 누르세요. 자, 이렇게 나왔잖아요. 선생님들 똑같이 나왔죠. 얘를 더블 클릭하잖아요. 얘 편집이 가능해요. 이렇게. 그래서 편집을 한번 해보면 뭐 이걸 이렇게 가져가서 더 할 수도 있지만 여기 x축과 y축에 참조선을 추가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그럼 이게 어떤 의미냐라고 보면
이 x축을 내가 이제 참조선을 사회성이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지금 기본값 40으로 되겠어요. 사회성에. 아마 그냥 얘가 임의로 찍은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설정을 얘를 평균으로 할래. 평균. 적용하면 이 평균값으로 찍어지는 거예요. 아셨죠? 여기에 내가 이 선, 이대로 가지고 친구의 수를 평균으로 할래. 적용 찍었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 학급에 내가 학급을 제대로 해볼게요. 학급에 친구와 사회성의 평균 정도는 한 이 정도 되겠다라고 내가 파악할 수 있는 거죠. 그 봤을 때 1,4분의 0이 제일 베스트잖아요. 베스트인가요? 친구도 많으면서 사회성이 높은 애들. 그렇잖아요. 그럼 얘네들 이 베스트고, 근데 여기도 애매해요. 친구는 적은데 사회성 높은 애들도 있어요. 이 케이스 얘를 찾는 거죠. 얘가 누군가. 근데 여기 안 나왔잖아요. 그럼 얘 누군지 찾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위에 얘 더블 클릭하잖아요. 예를 들면 얘를 제시해 줄 수가 있어요. 변수로 해서 여기 케이스 번호 여기가 아니라 옵션인가? 얘가 이름을 집어넣을 수가 있거든요. 얘를 그걸 누군지 정표시 이름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옵션 어디 있어요, 선생님들? 이게 나오게 하는 거. 한번 찾아볼게요.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네요, 갑자기.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결과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금 이제 한번 찾아볼게요, 이따가. 얘 지금 얘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얘 누군지 모르죠. 얘 번호를 집어넣을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 데이터를 봤었을 때 지금 이 1번이 그냥 우리만 1번이라 해볼게요. 여기는 그 한글을 못 넣잖아요. 넣을 수는 있어요. 어떻게 넣냐면 이 케이스를 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이름으로 해놓고 여기에 그 값 이름에 1 김훈 김땡 김씨 2씨 해갖고 이름 다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30명이라면 30명 집어넣는데 힘들잖아요. 근데 그냥 어떻게 파악하냐면 이거 없이도 케이스대로 1번은 첫 번째 거는 1번, 2번, 3번, 5번, 6번, 7번, 8번 이렇게 넣게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제가 지금 이게 지금 안 보여요. 제가 못 찾겠어요. 60번까지 있는데 그냥 60번까지 그냥 그냥 얘 번호로 해볼게요. 그냥 번호하고 깔끔하게 탁자하겠습니다. 하고 그냥 번호로 그냥 1번부터 60번까지 집어넣을게요. 여기다가 번호라고 집어넣는 거 일일이 내가 손으로 써도 되는데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좋을 건데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여기는 그 엑셀처럼 쭉 드래그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엑셀에서 해석할게요. 이거 컨트롤 누르고 쭉 하면 밑으로 가져가잖아요. 60번을 가져와서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이렇게 넣어집니다. 이렇게 넣어지고 얘를 다시 한번 상상부터 해볼게요. 여기에 이제 번호가 생겨요. 이렇게 생기시죠? 자, 그러면 여기서 점 표시 기준 변수가 나와요. 점에 표시해주는 기준 변수. 얘를 넣어놓으면 이게 힘든데 이렇게 해도 되지만 다른 거 다시 해볼게요. 널 나가고 케이스로 한번 가볼게요. 이렇게. 이러면 곤란한데 될 겁니다. 이게 변수에 케이스 번호에 번호. 이거 말고 아무튼 최선의 방법이 있어요. 넣는 거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한번 제가 이따가 한번 찾아볼게요. 선생님도 한번 찾아보십시오. 숙제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제 수치 Y축 했었을 때 학교에서 그때 얘를 누군지 밝힐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눈으로 딱 보이니까 하늘에 보고 좋겠죠. 이렇게 재밌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신뢰도 분석해 보겠습니다. 신뢰도는 내가 이제 문항을 구했을 때 이 문항 간에 얼마나 사람들이 일관되게 반응을 하냐 이런 거였잖아요. 신뢰도를 분석하는 방법. 양적 연구할 때 이 신뢰도 값을 무조건 제시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신뢰성이랑 뭐 독립된 측정 방법에 대상을 측정했을 때 결과 비슷하게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이거 아까 신뢰도 높이는 방안 어제 잠깐 말씀 드렸죠. 바로 실습 분석 해보겠습니다. 자, 이 데이터 14를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데이터 14. 데이터 14. 이 신뢰도 분석은 좀 약간 그 수작업을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왜 그런지 볼게요. 14 한번 불러와 볼게요. 그럼 14 데이터가 어떻게 되나? 자, 지금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냥 다 리커트 5점 척도로 해서 1번 문항부터 14번 문항까지 이렇게 지금 코딩되어 있는 자료를 보시면 돼요. 자, 변수 보기 보면 설명에 써놨네요. 자, 1, 2, 3, 4번은 한 개의 영역이에요. 한 개의 영역. 목표를 물어보는 질문이 1, 2, 3, 4번. 5, 6, 7번이 내용을 물어보는 거. 9, 10, 12 방법. 그 다음에 평가를 물어보는 거. 그러면 나는 이제 신뢰도를 검사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1, 2, 3, 4번의 문항이 수험생들이 비슷하게 찍었는지 얘를 가지고 신뢰도를 돌려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또 이 내용 4개 가지고 신뢰 돌려야 되고 방법 3개 가지고 돌려야 되고 평가 3개 가지고 돌려야 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1부터 14번이 신뢰도가 있는지 봐야 되고 그럼 내가 봐야 될 몇 개? 전체적인 거 1개 영역별로 목표, 내용, 방법, 평가 4개 총 5번의 신뢰도 분석을 돌려야 돼요. 이해하셨나요? 이게 이제 알아서 안 돌려줘요. 내가 일일이 지적을 해줘야 돼요. 왜냐면 얘는 숫자로만 되기 때문에 목표가 1번부터 4번에 얘는 몰라요. 내가 일일이 다 지적을 해줘야 됩니다. 그거를 이제 그냥 작업을 신뢰도 분석을 한번 하겠습니다. 자, 어디로 가냐면 분석 척도예요. 신뢰도 척도. 척도 가시면 신뢰도 분석이 있습니다. 클릭. 자, 이제 이렇게 나오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서 내가 원하는 것만 갖다 집어넣어야 돼요. 그러면 여기는 이제 첫 번째 전체적인 신뢰도를 봐볼게요. 내 문항에 14개보다 전체 신뢰도 오른쪽으로 다 넘깁니다. 14개 다 넘겨서 통계량 볼게요. 통계량을 클릭해보면 자, 항목 척도, 항목 제도 척도, 산산관계 공분산 여기까지 한번 체크를 할게요. 자, 여기 클릭한 이유는 이 항목이 뭔지 척도 그냥 그 값을 보는 거죠. 상관이 있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항목 제거 척도는 왜 나오냐면 내가 신뢰도가 0.7 이상이면 좋다 했잖아요. 이게 크롬바 알파 값이. 그런데 어떤 문항 때문에 더 높이거나 줄일 수도 있고 뺄 가능성을 고려한다 했잖아요. 그거를 살펴보기 위해서 항목 제거 척도를 할 거예요. 자, 문항이 14개면 문항이 많잖아요. 무조건 신뢰도 높아요. 문항이 많을수록 이제 오염되고 희석되는 확률이 적다 했잖아요. 자, 14개 중에서 한 문항을 잘못 찍었다 해볼게요. 마음대로. 그러면 14분의 1만 오염됐으니까 신뢰도 높을 확률이 커요. 근데 내가 문항이 3개예요. 근데 한 문항을 잘못 찍었다 해볼게요. 33%가 잘못 찍은 거잖아요. 그래서 문항 숫자가 적어질수록 신뢰도가 낮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건 전제가 깔고 가요. 자, 이렇게 계속 확인해 볼게요. 자, 이렇게 나옵니다. 결과. 나오셨나요, 선생님들? 자, 이렇게 보면 내가 이제 궁금한 거는 전체적인 신뢰도예요. 크롬바 알파 값이 0.802다. 0.7 이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문항에 대한 신뢰도는 의미 있다고 볼 수 있겠다. 괜찮다, 높다라고 볼 수 있겠다. 라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럼 문항이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좀 더 엄밀하게 봐볼게요. 자, 여기서 뭐 나왔냐면
어떤 항목이 제거될 경우 크롬과 알파 값이 나오잖아요. 자, 0.80이죠. 어떤 걸 그러면 기본 삭제 안 하고 기본 세팅 값은 0.80이에요. 그러면 80이보다 어떤 걸 제거해서 높아지면 이거 제거 가능성을 고려하는 거잖아요. 있을까요? 한 개 제거보다 80이보다 높아지는 거? 얘 있네요. 얘 0.806이네요. 802보다 0.004가 높아지네. 맞죠? 얘를 제거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얘를 제거해도 되는데 제거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목표가 몇 개가 남아요? 이제 그냥 3개가 남아요. 만약에 3개 돌렸는데 이상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일단 제거를 할 수도 있지만 EM이 0.7 이상이기 때문에 제거를 안 해도 충분해요. 그리고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변화가 없잖아요. 근데 이런 거는 살려놓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렇게 전체가 나오면 어디 쓰냐? 이 밑에 전체적인 걸 쓰고 여기다 기술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전체에다가. 근데 우리는 뭘 알아야 돼요? 지금 하나를 또 보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내용은 달라요. 자, 아까 있는 뭐 평가, 방법 이런 거 하나 목표 하나하나 보시면 얘 따로따로 또 돌려줘야 돼요. 따로따로. 자, 어떻게 돌릴까요? 선생님 연습해 볼게요. 여기에서 이제 뭐만 넣는 거예요? 다 왼쪽 보내고 목표만 오른쪽으로 보내는 거예요. 목표만. 목표 4개. 하나, 둘, 셋, 4개. 목표만 오른쪽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바로 확인해 볼게요. 목표만 보내고. 자, 결과 보겠습니다. 이 목표만 보내고 해보니까 몇 나왔죠? 623 나오네요. 623 이렇게 나오네요, 선생님들. 623이 좀 안타깝죠. 물론 6 이상이면 상상력이 있다고 신뢰도가 있다고 보지만 우리는 이제 기본적으로 7을 우리가 기준적으로 많이 보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약간 작아도 괜찮은데, 자, 여기 볼게요. 그럼 이제 뭘 본다? 클럽 알파 623인데 밑에 내려옵니다. 항목 제거 촉도. 보니까 목표 4. 아까 얘가 그럴 줄 알았어요. 아까 전체 14개 문항 중에서도 얘를 제거해서 좀 올라갔잖아요. 얘 제거하니까 어때요? 0.696으로 올라간대요. 얘 이게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가감하게. 왜? 3개 문항이 되니까. 자, 그러면 제거해서 다시 볼게요. 다시 신뢰도 분석을 4번을 제거해놓고 돌리면 진짜 그런가? 더 보는 거죠. 여기 나오죠. 그럼 알파 값이 여기 0.696으로 나옵니다. 0.696. 그럼 알파 이렇게. 그래서 이걸 쓰시면 돼요. 이제. 그리고 문항은 하나, 둘, 3개로만 있다. 그럼 이제 내가 이걸 한 개 제거했으니까 다시 뭘 바꿔줘야 돼요, 선생님들? 아까 처음에 했던 거. 처음에 전체 돌렸잖아요, 이렇게. 근데 내가 4번 빼고 돌린 거. 이를 다시 구해서 전체 밑에 다시 실려도 다시 넣어줘야 돼요. 전체 문항 개수가 14개가 아니고 13개니까.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게 이제 0.806으로 바뀐 거를 제시를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다시. 그래서 이게 시간이 은근히 오래 걸려요. 그래서 실력 분석을 목표했고 이제 내용만 따로 해볼게요. 내용도 따로 하고 이렇게 수작업을 할 수밖에 없어요. 0.701 괜찮죠? 0.701 770이고 제거된 거 봤을 때도 더 높아진 거 없죠? 그리고 이렇게 빼고 내용 빼고 방법 보니까 이게 0.532네요. 얘는 어쩔 수 없어요. 3개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최소 이제 4개 정도를 넣어라 이런 말은 제가 할 수도 있으니까. 자, 근데 얘를 밑에 보니까 방법 1을 제거하니까 0.701이 올라가네요. 그리고 이제 연구자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냥 물범 한 개 문항은 방법 2를 삭제해버리고 2개만 넣는 거죠. 왜? 2개 이상이면 신뢰도 돌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처음 세팅값 3개를 돌려야 돼요. 최소. 왜? 하나 제거할 수 있으니까. 만약에 내가 2개 했다 해볼게요. 방법 1, 2만 했다 해볼게요. 이제 방법이 없어요. 얘는.
이제 내가 수정할 수 있는. 왜냐면 한 개 삭제하면 안 되니까. 제가 두 개를 돼야 되니까. 이해하셨죠? 그래서 안전하게 한 4개, 5개 정도를 4개 정도는 돌려주는 게 좋다. 4, 5개 정도. 그래야 한 개 제거하고 어쩌면 2개를 제거해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걸 고려해서 이제 내가 한 4개 정도 돌리면 좋겠다. 이렇게 실내도는 방법이 빠른 방법이 없어요. 다 무조건 노가다로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0.721 이거 좋네요. 0.721 그래서 이렇게 해서 표로 이제 진술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내가 수첨에다 버린 건 이제 개수 바꿔서 쭉쭉쭉 진술해 주셔야 되죠. 그래서 신뢰도는 이 크롬바의 알파값 개수를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문항에서 양적 공부할 때 이거는 필수적으로 무조건 제시해 줘야 돼요. 내가 이제 사용한 양적 연구의 도구의 신뢰도를 제시해 줘야지 이 사람이 이제 도구를 가지고 측정을 했는데 좋다 안 좋다라는 걸 뒤에 내용을 판단할 수가 있죠. 자, 이제 인과 회귀 분석을 보겠습니다. 회귀 분석은 이제 아까 서두에 말했듯이 뭐를 전제로 깔고 간다? 상관을 전제로 가지고 가는 겁니다. 상관을. 내용이 있는데 이건 넘어갈게요. 왜냐면 인간관계가 성립하려면 시간 소모 차이성이 명확해야 되고 허위적 관계가 아니고 원인 결과 변수 간에 공동 변화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들이 이론에는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론 몰라도 암묵적으로 그냥 인간관계가 있으면 A에 따라서 B가 변한다라고 예측 가능하면 인간관계 상관부적으로 걸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내용들이 있다는 거 그냥 공부하시면 되고 바로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데이터 뭐를 열어야 될까요? 상관관계. 회귀 분석. 회귀 분석 아직 안 넣어. 없네요. 그러면 그냥 바로 그냥 이거 볼게요. 그냥. 아까 이거 데이터 12를 가지고 분석하겠습니다. 데이터 12. 데이터 12 아까 친구 나온 거 있잖아요. 친구하고 누구 나온 거? 사회성 나온 거. 이 두 개로 한번 그냥 분석해 볼게요. 제가 이제 있는 그대로 드릴 수 있는데 좀 시간이 좀 걸리니까. 자, 우선 기본적으로 뭘 전제를 간다? 상관을 있다는 걸 전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선 먼저 해야 될 거는 상관 분석을 먼저 하는 거예요. 우리 아까 상관 분석 했죠? 상관 있었잖아요. 아까 몇 시간 있었죠? 1,700 있었죠, 결과.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이거 돌렸잖아요. 그래서 아까 이런 표가 나왔잖아요. 넘어갈게요. 그러면 이제 회귀 분석을 하는 거예요. 이거 돌리기 해봤고 이제 바로 회귀부로 들어갈게요. 다른 건 앞에 거는 그냥 있는 거 가지고 돌려본다 이런 의미고 바로 이제 상관이 있다는 전제를 깔고 가면 사회성과 친구가 상관이 있는데 뭐를 독립을 하고 뭐를 종속을 할지는 이거는 이제 연구자가 판단해야 돼요. 그 연구자가 판단하는 것은 내가 느낌으로 할 수도 있지만 서행 연구들을 검색하셔야 돼요. 서행 논문들이 얘가 얘에 미친다더라 이런 연구들이 있다더라 관련력이 있다더라 라는 거를 가지고 내가 뒷받침 해줘야 되는 거죠. 자, 어디로 가냐면 여기 분석입니다. 분석 회귀 분석 가요. 선형으로 가요. 선형 다시 분석 회귀 분석 선형 이리로 가세요. 가시면 이 표 띄워졌죠, 선생님들. 이 내용만 달라요. 왜냐면 지금 데이터가 다르니까. 지금 두 개 들어있죠. 뭐를 우리가 독립으로 보낼 거예요, 선생님? 사회성 보내볼까요? 자, 사회성을 독립으로 보내보겠습니다. 여기로. 종속에 친구를 넣어볼게요, 이렇게. 동네 친구. 자, 이건 데이터가 많으니까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냥 하나하나 넣을게요. 그럼 한 개 한 개 나오겠죠? 자, 그러면 표 나옵니다. 이런 표 나오죠, 선생님들. 이런 거. 나오죠? 저도 돌려볼게요. 데이터가 다르니까.
사회성이 독립, 친구가, 종속, 바로. 자, 무슨 말이냐면, 자, R 값이 뭐냐면, R 뭐였죠? 상관계수예요, 상관계수. 아까 상관계수가 0.749로 나와 있거든요. 0.749. R 값이 나와 있고, R 제곱값은 뭐냐면 이 R을 제곱한 값이에요. R 제곱값. 이 R 제곱은 뭐냐면 설명력이라고 우리가 얘기해요. 이 교육학에서는 통계적으로 설명력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설명력. 얼마나 이거를 설명할 수 있냐, 뭐 그런 것 같아요. 예측을 할 수 있냐. 그래서 상관계수를 제곱한 값을 설명력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설명력은 우리가 1보다 작은 숫자를 제곱하면 더 숫자가 작아지잖아요. 그래서 딱 계산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상관계수는 몇 이상이면 상관도가 있다 했죠? 0.6이었죠. 0.6을 제곱하면 몇이죠? 36이잖아요. 0.36이잖아요. 그러면 설명력이 R 제곱값이 0.36이면 이거 그래도 설명력이 있구나라고 보는 거예요. 설명력이 있구나. 왜냐면 R 제곱값은 이 상관 계수값을 제곱한 값이니까 설명력을 볼 때 0.36 이상이면 설명력이 있구나라고 우리가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자, 회계명 결과 제곱한 뭐 전참을 나왔지만 우리가 이거 보고 싶은 거는 결국 또 F값이에요. F값 보면 이 74.12로 의미하는 걸 알고 싶잖아요. 근데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통계표를 모르니까 바로 뭐를 본다? 유의형률을 본다. 유형률 보면 0.000이죠. 0.000이라는 말은 0.001보다 작죠. 유의미하다 안 하나? 유의미하다. 자, 두 개. 사회성과 뭐였죠? 친구 숫자 간의 그 상관계수는 0.749고 설명력은 0.561이다. 그리고 이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자, 그리고 우리 방정식을 그리고 싶다 했잖아요, 선생님이. y는 ax 플러스 b. 방정식 숫자 어떻게 쓸 건데 라는 이제 문제가 있거든요. 이걸 보고 쓸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뭐만 하면 돼요? 지금 구할 x 값은 사회성이죠. 얘는 친구죠. 친구수. 자, 밑에 나옵니다. 밑에 상수 나오겠어요. 상수. 상수가 있고 여기 유의확률이 나와요. 자, 상수는 여기 보면 b 값을 보는 거거든요. 0.114. 그러면 여기가 0.114. 자, a 값 여기 0.539. 0.539는 뭐냐? R 제곱값이에요. 근데 R 제곱값인데 좀 다르죠. R 제곱값이 0.561인데 얘는 539죠. 그냥 있는 거 쓰시면 돼요. 왜냐면 상수랑 합쳐지니까 이게 숫자가 내려간 거예요. 좀. 0.539. 자, 이렇게 놓고 이 상수값은 유의하다 안 하다? 유의하지 않다. 근데 상수값은 중요하지 않아요. 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니까? 이거니까, 얘니까.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것만 보고 좀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사회성이 1점 높아질수록 친구는 약 0.53명이 늘어나네라고 이 결과만 놓고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씁니다. 해석할 수 있고 실제로 이제 우리 연구 결과를 진술할 때 논문에서는 이거 안 만들어요. 이거 안 만들고 이것만 진술해요. 이것만. 자, 어떻게 진술하냐? 제가 드린 뭐 있을까요 혹시? 상상한 게 있을 것 같아요. 뒤에 보면 나무하고 없네요. 없습니다. 제가 이따 또 보여드릴게요. 아마 제 엑셀에는 이게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없네요. 제가 이따가 한번 논문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계분석도 이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회계분석을 어렵지 않지만 논문 설계가 어려워요. 이거는 분석은 안 어려운데 내가 뭐가 뭐에 미치는 관계를 파악해야 되냐, 인과관계를 파악하고 이런 것들을 새로 이게 회계분석 한다는 거는
새로운 걸 만드는 거거든요. 이미 기존에 있는 걸 선생님 돌릴 필요가 없잖아요. 예를 들면 아이의 폭력성이 부모와의 관심도가 폭력성에 미치는 영향, 이거는 이제 이미 나와 있는 연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럼 내가 할 필요가 없잖아요. 결국 회귀 분석, 상관 분석 한다는 거는 새로운 거, 지금까지 연구되지 않은 거를 내가 새로운 걸 변이를 두 개를 밝혀내서 뽑아서 그 관계를 본다는 거거든요. 쉽지 않아요, 사실. 이거 설정하는 것 자체가 기존에 없는 걸 봐야 되니까. 이런 연구들은 어떻게 가냐면 만약 새로운 정책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예를 들면 전문자 학업공제제라는 게 새로 들어왔어요. 그때 한 7, 8년 전에. 그러면 어떻게 전문자 학업공제를 높일 수 있을까를 궁금하잖아요. 이게 이제 종속이에요. Y가. 그러면 그 앞에 거를 내가 찾는 거예요. 전학공에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뭐가 있을 걸 찾는 거예요. 이걸 회귀 돌리는 거예요. 이제 학교 풍토일까? 아니면 예산 지원일까? 우리 교육청에서 많이 설명하잖아요. 예산 지원이 잘 됐을 때 전학교 올라갈까? 아니면 업무 경감을 했을 때 올라갈까? 아니면 뭐 학교 풍토를 좋아해서 올라갈까? 아니면 관리자를 없애면 올라갈까? 관리자의 뭐 예를 들면 연수를 시켜야지 올라갈까? 아니면 뭐 이렇게 수업을 줄여서 올라갈까? 여러 가지 넣어놓고 회기를 돌리는 거예요. 그 결과 전학공에 미치는 거는 뭐가 가장 높았다더라 이렇게 밝혀내는 거죠. 이렇게. 근데 지금 연구 다 됐겠죠. 만약 새로운 정책이 있었을 때 어떤 정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회기 분석의 상관관계는. 그래서 이 회기랑 상관은 뭐 지금까지 이제 보셔도 알겠지만 통계 자체를 돌리는 건 어렵지 않거든요. 결국에 어디로 우리가 다시 뭐냐면 결국에 연구 문제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어떤 주제로 논문을 할 것인가가 더 중요한 문제로 와요. 근데 양적 연구는 그게 힘들어요. 내가 뭘 독립으로 설정하고 뭘 전속으로 할 것인지. 근데 반대로 저는 질적 연구 써봤잖아요. 지금은 제가 거의 질적 연구만 쓰거든요. 근데 질적 연구는 오히려 주제 잡기가 너무 쉬워요. 왜냐면 우리가 교사니까 내가 지금 숨 쉬고 내가 생활하는 것 자체가 그냥 질적 연구예요.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선생님 한 25분 지금 수업 받고 계시잖아요. 선생님 25분을 대상으로 질적 연구 할 수 있어요. 왜? 방학 동안에 선생님들은 돈을 내고 연구 방법론 연수를 듣는가? 누가 시켜서 듣는 것도 아니잖아요. 공짜도 아니에요, 심지어. 그리고 힘들게 모셔서 왜 듣는가? 선생님들한테 물어보고 기술하잖아요. 질적 연구, 의미 있는 연구 결과 낼 수 있어요. 선생님 이렇게 생각해보면 질적 연구는 어떻게 보면 더 주제 뽑기가 훨씬 쉬워요. 왜냐면 우리가 교사하고 필드에 뛰고 있다 보니까. 근데 왜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이 질적 연구를 많이 힘들어하고 양적 연구 많이 하냐? 통계 돌리기 쉽거든요. 왜냐면 질적 연구 하면 좀 힘든 게 있어요. 만나서 물어봐야 되고 인간관계 해야 되고 막 이게 좀 힘들어요. 좀. 근데 양적 연구는 쿠폰 띵 돌리고 아니면 설명 부탁해서 딱 돌리고 통계 돌리면 사람 만날 필요 없이 따닥 나오거든요. 그래서 두 개의 연구 방법이 좀 약간 좀 장단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박사학위 논문 받을 때는 양적 연구만 계속 했었는데 현장에 다시 돌아오고 나니까 질적 연구가 훨씬 좋더라고요. 왜냐면 내 만나는 자체 하는 생활 자체가 다 연구 대상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 반에 애가 진짜 이상한 특별한 스페셜한 아이가 한 명 있어요. 얘 한 명만 놓고 질적 연구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교직 경력이 내가 한 5년 정도 했는데 지금까지 이런 애는 너가 처음이야. 질적 연구 대상인 거죠. 한 명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구가 그렇다. 자, 참고문헌 넣는 거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질적 연구도 마찬가지고 양적 연구를 볼고, 근데 참고문헌을 넣는 게 사실 우리가 배운 적이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참고문헌 넣는 거, 인용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참고문헌은 이미 정형화되어 있는 이 세팅이 있어요. APA 방식이라고 그 심리학회 미국 심리학회에서 제시한 표준화되는 양식이 있거든요. 방식이 우리는 그걸 따라요. 그래서 미국에서 제시한 표준화된 APA 약자가 이제 아메리칸 P 사이콜로지컬 어소시에이션 그래서 미국 심리학회거든요. 거기서 이제 제시한 양식을 우리 따라서 걔네들도 이제 뭐 APA 뭐 1판, 2판, 3판, 4판 하면서 계속 업데이트를 하면서 제시를 해요. 처음에 이제 논문을 제시할 때는 예를 들면 우리가 간행보 책이라 해볼게요. 앞에 이제 저자를 넣고 저자 예를 들면 박땡땡 괄호에서 출판 몇 년도에 나왔는지 2026 그리고 제목 넣고 뒤에 이제 뭐 넣냐면 이제 출판지를 넣었어요. 출판지
예를 들면 얘가 이제 뭐 파주였다면 파주 그리고 세미콜론 콤마하고 옆에 이제 출판사 이름 예를 들면 뭐 학지사라 하면 학지사 이렇게 넣는 게 이제 양식이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APA에서 밝혔는데 뭘 없앴냐면 출판지를 없애버렸어요. 출판지를. 출판사는 없고. 왜냐면 이 출판지라는 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나 봐요. 왜냐면 도시명이 왜냐면 그 미국 걸 찾아보잖아요 학생들. 예를 들면 미국 거 유명한 거 적어놨는데 아무튼 땡땡이라는 회사가 있다 해볼게요. 출판지가 다 바뀌어요. 막 런던도 있고 막 미국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공식적으로 출판지도 빼버렸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또 뭘 넣게 돼 있냐면 DOI라고 해서 논문을 검색하잖아요. DOI라고 해서 원문 그 링크를 넣게 돼 있어요. 링크를. 최근에는 또 링크를 넣으라고 표시를 해요. 왜 그럴 것 같아요? 네. 링크를 찾아본 것도 있지만 챗GPT나 생성의 AI가 거짓말로 만들어주니까 진짜 없는 거를 있는 것처럼 만들어줘 버려요. 아마 아실 거예요. 해보시면 없는데 진짜 그럴싸하게 예를 들면 뭐 박내한 해놓고 박내한은 어떤 연구를 했고 어떤 책을 썼다고 거짓말로 글싸게 해요. 근데 얘가 찾아보고 싶어요. 근데 옛날에는 이 책량의 A가 없을 때는 당연히 우리가 연구자가 있는 걸 갖다 썼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검색해보면 당연히 있어요. 근데 못 찾는 거예요. 이게 못 찾는 게 우리가 검색 능력이 뜯어서 못 찾을 수 있잖아요. 없어요. 그러니까 헐리시네이션을 하니까 뭘 넣게 되냐면 DOI라고 해서 얘를 어디서 갖고 춤처럼 집어넣게 돼 있어요. 링크를 집어넣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링크까지 집어넣습니다. 최근에 이제 미국 심리학회에서 제시한 거는 많은 학회들이 그런 것들이 있다. 이게 계속 바뀌어요. 바뀌고 심지어 내가 이제 AI를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AI도 뒤에 문헌을 넣게 돼 있어요. 예를 들면 AI를 나는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챗GPT 5.5 버전을 이용해서 5.5 뭐 있잖아요. 뭐 오프스 막 바뀌잖아요. 어떤 버전을 이용해서 나는 뭘 했는지를 넣게 돼 있어요. 넣어서 나는 얘를 맞춤법만 봐달라 했어. 나는 이걸 가지고 몸은 뼈대를 세워달라 했어. 예를 들면 그렇게 쓰게 돼 있습니다. 한때 논란이 됐던 게 이런 거죠. 저자의 생성의 AI를 저자로 넣은 적이 있거든요. 챗 GPT를 저자로 들어가 있어요. 공저자로. 그래서 출판사에서 그 논문 학회에서 두고 거절당했어요. 왜냐면 얘는 인간이 아닌데 어떻게 저자로 넣을 수가 있냐 이런 게 있었는데 최근에는 얘를 또 저자로도 놓게 돼 있어요. 또 어떤 학회는 뭐냐면 인간도 한 개의 주체로 생각하지만 이런 생성의 AI 같은 애도 한 개의 주체로 생각하는 거죠. 공저자로 놓게 돼 있거든요. 이게 계속 바뀌어요. 참고문헌 일단 보겠습니다. 이 참고문헌은 일단 기본적으로 선생님들이 본문에 즉 내지 책 안에 내지 안에 선생님이 저자를 넣었잖아요. 이 넣어져 있는 것은 무조건 참고문헌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거꾸로 참고문헌에 만약에 기록돼 있잖아요. 내지 안에 무조건 표시돼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렇게 크로스로 무조건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반대로 내지 안에 있는데 참고문헌 없잖아요. 그는 이제 인용을 잘못한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참고문헌에 있는데 안에 본문에 인용이 없어요.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가 딱 1대1 매칭이 딱 되어야 한다라는 거는 우리가 전제를 깔고 갑니다. 자, 그리고 참고문헌을 가지고 와서 내가 어떤 걸 긁어와서 인용을 하잖아요. 그게 이제 간접 인용과 직접 인용이 있어요. 두 가지가 나옵니다. 간접 인용과 직접 인용 본문에. 그럼 이 차이가 뭘까라는 거죠. 자, 직접 인용은 뭐냐면 원문을 그대로 갖고 와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실은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고전 듀이의 민주주의와 사회라는 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어떤 한 문구를 그대로 갖고 왔다 해볼게요. 내가. 그러면 그대로 실었으면 직접 인용이에요. 직접 인용. 그러면 직접 인용한 거는 뭘 해야 되냐면 들여쓰기를 해서 별도로 표기를 해줘야 돼요. 안에. 무슨 말이냐.
직접을 하면 이렇게 들이쓰기로 해서 홍길동 바꿔야 되는 들여쓰기로 해서 별도의 뭐라 해서 띄어쓰기를 해서 별도의 문단을 구성해서 별도로 표기를 해줘야 돼요. 이렇게 직접 했다는 거. 원문을 그대로 살린 거죠. 자, 간접 인용은 뭘까요, 선생님? 그러면 그대로 토시를 갖고 온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연구자가 이 연구자가 논문을 썼어요. 책을 썼어요. 주장하는 바가 있겠죠. 주장하는 바를 내가 이 철학적인 것과 이 생각을 가지고 내가 해석이나 아니면 이 사람의 생각을 다른 용어를 바꿔서 쓰는 게 간접 인용이에요. 간접 인용. 그러면 직접 인용 같은 경우는 그대로 쓴다 했잖아요. 원문을. 그렇기 때문에 이 내지 안에, 이게 본문 안에 별도로 구분해서 표시를 해줘야 되고, 직접 인용은, 간접 인용은 별도로 표기할 필요가 없어요. 구분해서 쭉 이었으면 됩니다. 내지 안에서 책은 뭐뭐에 의하면 괄호해서 뭐 괄호 누구에 의하면 이렇게 평소에 하는 것처럼 이해하셨죠, 선생님들? 그래서 선생님께서 구분하실 거는 이제 간접 인용과 직접 인용을 좀 구분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것 중 하나가 간접 인용과 직접 인용 그래도 우리가 많이 안 헷갈려요. 선생님 내가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그대로 갖고 왔다. 아니면 내가 읽어보고 좀 약간 문맥이나 문장이나 좀 바꿔서 그 사람의 그 내용을 주장을 하는 걸 썼다라고 하면 간접 직접은 안 헷갈리는데 가장 많이 실수하고 가장 많이 하는 게 재인용입니다. 재인용. 재인용을 우리가 많이 실수를 해요. 재인용. 재인용은 뭐냐면 그 참고문에 표기된 원전이 절판되었거나 구하지 못해서 직접이나 간접 인용이 어려울 경우에만 사실 재인용을 한다고 올해 명시되어 있어요. 재인용은 뭐냐면 어떤 논문이 있어요. 이 사람이 쓴 논문이 있는데 이 사람이 주위의 논문 인용문을 써서 자기가 해석을 해서 간접 인용을 해볼게요. 간접 인용. 근데 나는 원래 내가 공부를 하면 원래 뭘 봐야 돼요? 원래 이 주위 걸 봐야 되는데 귀찮으니까 뭘 보죠? 참고서나 뭐 이런 거 이 주위 걸 인용한 우리는 책을 본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이 사람 거를 갖고 오는 거예요. 주위가 뭐 했다? 그러면 그건 재인용이에요. 재인용. 그래서 이게 어디로 가냐면 제가 어제 그 설문지 했을 때 예를 들면 신땡땡 박사가 한 논문이 있었을 때 그 박사가 논문 찾았을 때 참고만 찾고 들어봤을 때 이 논문이 이 사람이 만들었는지 아니면 이 사람 뭘 참고했는지 뭐라 했잖아요. 원문을 찾아보라 했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논문이 이제 어떤 걸 갖고 왔으면 재인용 표시를 해줘야 돼요. 내가 원문은 아니고 딴 걸 읽었다는 거. 재인용이라고 표시를 해줘야 돼요. 어떻게? 이렇게. 나는 김영수 1965 논문 예를 들면 박논문에서 재인용했다는 표시를 해줘야 돼요. 재인용. 두 가지 이유를 했죠. 첫 번째, 원문을 찾아보라 했는데 아무리 봐도 원문을 내가 못 찾겠어요. 너무 오래돼서. 예를 들면 우리가 고전 옛날부터 뭐 조선시대에 있는 고전이라 해볼게요. 우리가 그 원문을 나 같은 사람 볼 수 없을 수도 있잖아요. 학자만이 볼 수 있잖아요. 뭐 어떤 학자가 그 원문을 본 다음에 해석해서 해석본을 내렸다 해볼게요. 그럼 나는 원문을 본 게 아니라 원문을 보고 쓰는 해석본을 재인용을 한 거잖아요. 그럼 재인용을 써야 한다고요. 근데 나는 원문처럼 써버려요 이게. 그럴 경우에는 무조건 재인용 써야 해요. 그런데 내가 이제 재인용을 쓰면 쉬워요 사실. 왜냐면 많은 놈들 쓴 거 그냥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한 다음에 다 재인용 붙이면 돼요. 근데 선생님 보세요. 논문이나 책을 봤는데 싹 다 재인용이래요. 그럼 이걸 보고 어떻게 써요? 이 사람 직접 자기가 쓴 거는 하나도 없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재인용은 최소화하는 게 좋다. 근데 이제 원문을 내가 차차차차 진짜 못 찾겠다 하면 재인용이라고 해서 넣어야죠. 왜냐면 그 문구가 무조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재인용. 그래서 재인용 이렇게 있고 참고문헌을 넣을 때는 뒤에 쌤들 참고문헌 뒤에 책 맨 뒤나 연구 보고서를 볼 때 최소한 선생님이 하셔야 되는 거 기억, 니은, 디귿을 가나다 수좀 정리를 해줘야 돼요. 근데 이름이 뒤죽박죽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선생님들. 가나다 순으로 무조건 정리를 해주시고, 자, 우리 한국에서는 뭐를 먼저 넣게 되냐면
동양사를 먼저 생각했어요. 동양사. 동양사 중에서도 우리나라 거 한글, 그 다음에 동양사를 뭐 있죠? 중국, 일본 이런 거 동양사를 넣고 그 다음에 영어는 그 다음에 가요. 서양사에.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암묵적으로 합의된 창법문 작성 양식이에요. 우리 국내에서. 국내는 뭘 따랐다? 외국 APA 방식을 따라서 제시합니다. 예를 들면 김정민, 박상민, 송남이, 한국일보 땡땡땡땡 있을 때 뭐로 되겠죠? 기억, 니은, 띠로 되겠죠? 그 다음에 일본어 논문, 그 다음에 영어 논문. 동양서, 서양서. 근데 또 이럴 수 있어요. 같은 저자가 두 개일 수도 있어요. 같은 저자가. 예를 들면 김정민, 또 김정민 구할 게 있을 수 있어요. 연도도 같아요. 그럼 뭐부터 넣었다? 단행본, 단독으로 쓴 걸 먼저 넣어요. 저는 단독으로 쓴 거. 만약에 이게 예를 들면 김정민이 1999년도에 썼고 2001년도에 썼어요. 그럼 더 뭘 먼저 넣겠어요? 빠른 거, 더 오래된 걸 먼저 넣는다. 그게 있고, 근데 이럴 수가 있어요. 이럴 수가. 실제로 자 김정민이라는 학자가 2020년에 3개를 썼네요. 3개를. 난 3개를 이용했어요. 근데 뒤에 참고면은 김정민 2020년도 제목은 다르겠죠? 제목 A, B, C가 있다 해볼게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참고문 아니 본문에 이용할 때는 어떻게 넣어야 돼요? 김정민 2020이잖아요. 똑같은 게 헷갈리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구분할까요? 이럴 때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참고문에는 제목이 아니니까 구분이 돼요. 근데 본문으로 가면 2020, 20이에요. 구분이 안 돼요. 그때는 A, B, C로 표기되죠. A, B, C. 무슨 말이냐? 자, 여기 봐볼게요. 여기 참고문에 보면 이 박희진이라는 대단한 학자가 있잖아요. 보면 2025년도에 하나, 둘, 세 개가 있어요. 제목은 달라요. 여기서는 구분돼요. 근데 얘가 본문으로 가면 똑같이 2025잖아요. 그래서 이때 A, B, C로 구분한다고요. 그럼 본문의 인용도 어떻게 하겠어요? 얘는 2025 A로 돼 있겠죠. 얘는 B로 돼 있고 실제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얘를 찾아보면 이렇게 넣는 거예요. 박희진 A. 그러면 A로 등장하는 게 뭔데? 본문에서 첫 번째 똑같은 인용한 걸 A로 명칭하는 거예요. A로. 만약 그 다음 나온 거는 박희진은 B. 그 다음 나온 건 C. 이렇게 순서대로. 이 A, B, C 본문의 순서대로 A, B, C대로 뒤에 참고문에 A, B, C를 넣는다. 이렇게. 흔치 않지만 크다기도 해요. 내가 이제 그 연구를 진짜 많이 한 사람이나 외국 문헌들을 보면 똑같은 학자가 똑같은 논제에 많이 출판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 유명한 학자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쓸 때는 인용한다. 그리고 좀 제가 다 말씀드릴 것 같아요. 마지막 그 인터넷이나 제가 이제 어제도 이제 한번 말씀드렸는데 인터넷 자료나 뭐 이렇게 갖고 오면 항상 그 날짜 같은 거는 그 기사나 아니면 그 사이트에서 온라인 출판을 많이 하잖아요. 예를 들면 뉴욕 타임즈에서 내가 기사를 갖고 왔어요. 그러면 그 날짜를 써주는 거예요. 그 날짜를 참고를 하는. 예를 우리가 책은 2016년도에 발간할 때는 딱 그 연도가 있잖아요. 근데 인터넷 기사는 연도가 없잖아요. 그럼 그 최초에 아니면 그 마지막에 그 기사를 낸 날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날짜를 써주는 거예요. 2016 1월 1일 이렇게 날짜를. 예를 들면 우리 어제 찾았을 때 교육부 MOE에 들어가면 발간 자료 같은 거 있잖아요. 걔네들은 책이 없잖아요. 날짜가 나오잖아요.
2025년 3월 1일 이렇게 하고 맨 마지막에 뭐 넣어준다면 사이트를 넣어줘야 돼요. 사이트를. 교육 보면 그 위에 링크 나오잖아요. 내가 들어갔을 때뭐 MOE.뭐 뭐 해서 쭉 뒤에 있는 거 컨트롤 C 한 다음에 컨트롤 붙여서 해서 나는 이걸 언제 봤을까? 얘는 이때 썼지만 내가 발간한 거는 언제 봤는지를 써줘야 돼요. 여기다. 내가 본 날짜. 내가 최초에 본 날짜. 이게 이제 정석입니다. 내가 본 날짜. 그리고 가나다라 정리하고. 자, 가나다라 정리하는 거 하나만 좀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면 참고문헌이 뒤에 이제 이렇게 있잖아요. 제가 대충 한번 긁어와 볼게요. 새로운 데 띄워볼게요. 참고문이 있는데 지금 이제 가나다로 설정되어 있지만 만약에 섞여 있다 해볼게요. 만약에 이 장소영 씨가 위로 가 있고 홍선주가 이렇게 가 있고 섞여 있잖아요. 자, 이때 선생님들 이거 참고문헌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까요? 가나다 순으로 내가 눈 빠지게 홍이니까 호호호호는 뒤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방법 있나요, 선생님들? 빨리 GPT도 있겠죠. 근데 GPT 하면 얘가 내가 바꿔놓은 양식이라든지 글꼴이 다 깨지잖아요, 다시. 자, 한글 굉장히 쉬운 거 있습니다. 이거를 내가 정리를 하고 싶은 것만 이렇게 블록 지정을 해요. 블록 지정. 내가 정리를 하고 싶은 거.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편집 있잖아요. 한글에서 편집에서 정렬이 있어요. 정렬. 한글에서 정렬 있으시죠? 정렬 클릭 하고 여기서 기본적으로 글자 가나다 순으로 정리해줘. 있거든요. 실행하잖아요. 딱 깔끔하게 가나다 순으로 정리됩니다. 이렇게. 선생님 만약에 보고 쓰고 이거 한 번만 하면 되는데 이걸 안 해서 뒤에 참고문이 가나다 순으로 안 돼 있어요. 굉장히 좀 지저분하잖아요. 이것까지 딱 마무리하면 완벽하게 되지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참고문 정리 이렇게 선생님들 마무리 하시면 참고문 문제 쓰시는데 이제 에러 좀 없게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선생님 그 남직용까지 좀 했고 뭐 직접용 연구된 것도 있는데 오늘 오전에 이렇게 하고 오후에는 이제 직접연구에 관해서 쭉 볼게요. 오히려 직접연구는 더 쉬워요. 쉽다는 말이 이게 분석할 게 없고 그냥 선생님이 갖고 있던 사고를 이런 방식으로 풀면 되겠구나. 근데 직접연구는 제가 이제 아무리 알려드려도 선생님께서 직접 글 쓰지 않으면 결국에는 이거는 실력이 안 늘거든요. 제가 이제 알려주는 데 한계가 있어요. 이 방식대로 해서 이게 진술해라. 양쪽 연구는 괜찮아요. 멱살 잡고 이거 클릭하세요. 보이시죠? 이게 가능해요. 근데 직접 연구는 데이터가 면담이라는 데이터가 이게 없거든요. 이거 가지고 내가 해석하고 결국 내가 글을 써야 돼요. 글을 안 쓰면 직접 연구는 진도가 안 나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직접 연구도 이제 전체적으로 개관 보여드리고 생성의 AI를 이용해서 한번 면담 내용을 정리하고 이런 부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근데 직접 연구도 면담 내용이 있는데 그냥 GPT에다가 집어넣고 직접 연구 해줘 이럴 순 없잖아요. 그것도 이제 내가 이제 프롬프트를 어떻게 정교하게 써야지 나온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12시니까 저희 13시, 1시에 이제 오후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이지 이용할 때는
쓸때 한국문헌에 예를 들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쭉 하고 뒤에 번역본이라고 업무가 되게 적잖아요. 그럼 이거를 지금 레이지에 적는 게 맞아요. 이걸 그 앞에 것만. 그렇죠. 이걸만 적는 게 맞아요. 왜냐면 그래야 본문에 이걸 보고 참고문을 가니까 아 이걸 보고 근데 이거는 이제 이걸 번역본인 거니까 이걸 보고 아는 거니까 이제 이거 여기 그치 이거하고 레이지아 있는 거하고 일치가 돼요. 근데 이게 학교마다 양식이 될 수 있어요. 어디 학교는 특성문제는 그렇게 쓰고 가로해놓고 번역본까지 같이 적으라는 데도 있어요. 양식.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 앞에 이것과 레이지가 맞아야 되고, 근데 어디는 만약 번역본이라면 그 쓰고 이게 컴마 이게 세미콜론 치고 뭐 땡땡 번역본 이렇게 쓰면 되고요. 제이놈 적는 거잖아요. 네. 고등학생들이 그런 근데 그런 정도도 속상은 꺼내야 될지. 되죠. 왜냐면 이게 검색해봤는데 예를 들면 중학생은 있고 고등학생은 없었어요. 그러면은 그걸 바탕으로 고등학생을 했다. 이게 이제 연구 한계점을 쓰는 거죠. 앞에 보면 검색하니까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그런데 예를 들면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한다면 땡땡 시골에 있는 고등학교 내용하는 여기는 뭐 없었다. 진짜 없었고 아니면 뭐 적었다면 뭐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 뭐 이렇게 쓰시고 그래서 본 연구는 이렇게 하고자 했다 이렇게 씁니다. 지도서가 전문 주제를 좀 이렇게 가져와 보라고 몇 개 정도는 리서치를 해본 거에서 그 주제라는 게 내가 연구하고 싶은 연구가 주제가 정해져 있고 관련된 논문을 갖고 오라는 건지 아니면 센터한 몇 단위 해석하는 주제를 갖고 오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와보라 했거든요. 두세 개 정도 가져가면 되잖아. 세 개 정도? 관련 논문도 몇 개. 그렇죠. 그게 제일 베스트죠. 한 두 개 정도 가져가되 선생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 이거 해보려는데 리스트에 거기서 해보니까 이러이러한 연구가 있었는데 이건 없어서 이거 한번 해보려다 하면 교수님 좀 하라. 그 정도까지 내가 열의를 보여서 그냥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저 그냥 주제 갖고 오라니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저 개념 기반 해볼래. 이렇게 하면 교수님이 뭐 그거에 대해서 선생님 찾아봐야 이렇게 나오겠죠. 선생님 찾아봐서 있었냐 없었냐 이렇게 나올 건데 만약에 방금처럼 좀 더 많이 좀 예를 들면 한국어로 쳐서 이 주제로 하는데 기존 찾아보면 이러이러 연구들이 있었는데 이거 보니까 고등학생 대상이 없었습니다. 이걸 해볼게 하면 무조건 하라고. 그래요. 네.